바로 아코님. 아코님 하면 산이님의 이야기. 또 여러 가지로 저희에게 많은 충격과 공포를 선사했던 아코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아코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코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고, 다시 한번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아코님이 오늘 해주실 이야기, 산이님의 이야기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역시나 산이가 등장해야 예. 재밌죠. 저도 경험한 걸 오늘 들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끼리십니다. 아코죠! 오늘 제목은요. 외갓집의 원혼귀. 딱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일인 것 같아요. 고향 친구 똘비에 대해서 오늘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16년째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꼭 모여서 네. 부모님 아시는 별장이든 어디든 여행을 가는데요. 그때 당시 저희도 이제 20대 중반 각자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으로 아직 학교를 다니던 애들도 있고 졸업을 아직 못했으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취업을 좀 빨리 한 케이스고 내 인생의 직업을 결정하던 딱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취업난에 시달려서 우울했던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걔들 위주로 우리 이번에는 어디 갈까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 똘비라는 친구가 우리 외할머니 집에 가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산 지역도 뭐 깡촌이긴 한데 할머님도 혼자 너무 적적하게 지내시고 나 보고 싶대. 그리고 간 김에 농사일도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자. 그렇게 결정을 내고 똘비, 저 산이, 돌채, 돌자 이렇게 멤버를 구성해서 이번에는 많이를 못 갔어요. 그렇게 출발을 해서 전형적인 진짜 시골집, 마루가 있는 시골집 아시죠? 방은 많은데 마루 하나 있고 좀 작다고 해야 되겠죠? 방만 많은 집. 그리고 거기 여행지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요. 외할머니의 부탁이 또 있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선 당연히 산이라는 친구 존재가 이미 가족분들에겐 유명해요. 용한 신기 있는 아들의 친구다 이렇게 좀 유명하거든요. 똘비 외할머님께서도 그 친구 꼭 보고 싶다 하신 적이 있었어요. 외손자가 말하는 산이는 용하고 공부도 잘했던 착한 친구다. 시간 되면 할미한테 와서 놀다 와서 하고 가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또 들은 게 있으니까 저희가 드디어 그날이 와서 2박 3일 일정으로 갔어요. 거기 마을회관 입구에 차를 세우고 짐을 다 내리고 준비를 하는데 산이가 이틀 전에 큰 일을 치른 적이 있어요. 그 애가 체력이 좀 많이 안 좋았었어요. 한없이 꾸벅꾸벅 졸더라고요. 이동하면서도 자고 밥 먹으면서 꾸벅꾸벅 졸고 애들이 이제 너 꼭 자야 된다. 너 진짜 죽을 것 같다. 표정만 봐도. 그렇게 이제 애들이 위로를 하고 거기 도착을 했는데 짐을 앞풀고 할머니 집으로 걸어 올라가는데 산이가 저 멀리 집 하나를요. 인상이 안 좋더라고요. 쳐다보군요. 인상을 찡그려요. 그때 시간이 오후 3시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 9월 초니까 아직 덥잖아요. 그 당시는. 인상을 찡그리나 더워서 그런가? 뭘 그렇게 보고 있냐. 저도 시선 따라 봤는데 뭐면 저기 누나랑 저기 형이랑 우리 누나랑 이렇게 4명이서 자주 놀았다고. 우리 어릴 땐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외국인들 보면 뭔가 신기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중국말 샬라샬라 해주면 신기하다 이럴 때 있었거든요. 그 당시 똘비도 재밌었대요. 그리고 또래다 보니까 똘비한테 막내 동생이라고 되게 잘해줬대요. 그리고 나도 어느 정도 초등학교 고학년 되고 축구 좋아하고 공부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명절 말고는 외할머니 집이 더 이상 갈 일이 없었대요. 그리고 어느 순간 또 놀러 가면 집이 비어져 있더라. 근데 아예 이제는 사람이 안 사는 것 같네. 저게 아예 관리가 안 돼 있는 것 같네. 똘비가 이 말을 하더라고요. 정확한 건 뭐 할머니가 알려주시겠지. 근데 뭘 그렇게 바라보냐? 저 집 식구들 죽었냐고. 아예 대놓고 묻더라고요. 똘비가. 네, 이 말을 하니 산이가 뭔가 생각에 잠기더니 할머니 집으로 발길을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마중 나와 주셨는데 엄청 반기시더라고요. 우리 손주들 왔냐면서. 고생했다면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쓸쓸한 시골집에 활기가 도는 것 같대요. 이런 청년들이 오니까. 할머니들은 아시잖아요. 손주들만 보면 그저 사랑을 주시기 바쁜 그런 분이시잖아요. 오자마자 마당에 차려진 백숙 요리들과 파전, 각종 야채들, 도토리묵. 오자마자 성대한 요리에 저희가 살고 있는 시골도 시골인데
여기 또 매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시골만에. 그렇게 배 터지게 먹고 계곡 놀러 갔는데 산이는 오자마자 밥을 먹고 얘는 잠이 들었어요. 피곤하다고. 저녁 먹을 때까지 저희가 놀다가 이제 산이를 깨워야죠. 밥 먹어야 되니까. 근데 할머니께서 저보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신보는 친구가 저기 안에 있는 친구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할머니 맞습니다. 그렇게 저 용한겨? 네 용합니다. 할머니 똘비가 말했나요? 제 신기 있다고? 그런데 할머니 제 무당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이고 알고 알지. 니들 나가고 나서 코골이가 그렇게 크게 나더라. 그런데 저 아가였구만. 근데 할머니 제가 궁금한 게 좀 못 참아서 그런데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했어요 제가. 저는 항상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산이가 뭘 보면. 할머니께서 웃으시면서 뭐가 그렇게 궁금하노? 물으시더라고요. 저 코곤 친구 마을회관에 주차하고 저희가 올라오는데요. 저기 대나무 위에 반쯤 가려진 집을 보고 인상을 좀 쓰고 있더라 저놈이. 똘비가 어릴 때 중국 사람들 살던 집에서 자주 놀았다고 하는데 할머니 맞으세요? 라고 물었거든요. 근데 이 말을 하니까 할머니께서 뭐라 카노? 다시 말해봐라. 인상을 찡그리 쌌다고? 예 할머니 제가 저놈이랑 제일 친하거든요. 표정만 보면 저는 좀 압니다. 근데 표정이 올 때 안 좋더라고요. 할머니 저 집에 혹시 우한 같은 거 있어요? 왜냐면 지금 사람이 안 살고 있으니까 이 말을 하니까 마침 똘비도 나와서 할매 나도 궁금하다고. 저기 슈엔꾸이란 형인 거 기억하는데 그 형 살지 않았나 할매? 어느 순간 안 보이던데 할머니 이사 갔어? 이렇게 말하니까 할머니께서 아이고야 진짜 용한 친구 만나보네. 저 집 보고 어떻게 화를 내노? 참말로 신기하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야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내가 궁금한 거 여가 다 말하네. 대뜸 저렇게 말을 하시니까 뭔 일이지? 똘비는 할머니 왜 저기 뭐 있냐고. 니들 절대로 밤 12시 이후에는 거기 가지 말이. 절대 가지 말이.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산이를 바로 깨웠어요. 궁금하니까 억지로 깨웠는데 일어나라고. 고기 먹어야지 일어나라고. 그리고 원래 산이는 일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잠기가 굉장히 밝아요. 무슨 소리에도 얘는 바로 반응을 하거든요. 안 일어나더라고요. 피곤했는지. 똘비도 가서 야 일어나라고 7시 넘었다고 고기 구워 먹게 나오라고 하니까 근데 산이가 눈을 번쩍 뜨자마자 하는 소리는요. 고기 굽기 전에 생닭 있냐고 그러길래 아까 마트 들려서 내가 닭볶음탕 한다고 분해한 생닭은 있다고. 그러면 그거 잠시만 물에 담가놓고 핏물 좀 빼놓으래요. 니가 야 내가 니 하인이냐고. 어디서 시키고 자빠졌냐고. 평소에 하인 부르듯 저를 많이 시키긴 해요. 좀 짜증이 나지만. 제가 말을 하니까 야 그냥 입 다물고 좀 해라. 딱 그 말 하길래 야 그런데 아까 할머니가 그러더라. 너 보고 용하다고. 네가 저기 대나무 가려진 집 보고 인상 찡그렸잖아. 할머니가 너 용하다고 큰일 났네 이러시던데. 너 근데 왜 그랬냐? 할머니도 뭐 아시는 거 있는 것 같긴 한데 너 왜 인상 찡그렸냐? 이 말을 하니까 산이는 또 역시 알고 계시네. 뭘 알아? 저기 죽었어? 귀신 있어? 있어. 원혼기야. 원혼기를 바로 얘기하더라고. 원혼기라고. 예. 뭐 원혼기? 엄마야 진짜? 똘비도 거기서 놀라서 왜? 나 어릴 적 저 집에서 자주 놀았는데? 할머니께 물어봐야겠다면서 나머지 애들이 숯불 피우고 있었거든요. 숯에. 음식 준비하는 동안 산이랑 똘비가 할머니께 이야기를 하러 갔어요. 저는 나머지 애들한테 방금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고 다들 궁금하잖아요. 할머니께 이야기를 다 들어갔어요. 숯불 피우는 걸 그만두고. 근데 할머니께서 넘사시러운데 이거 너희들 안 듣는 게 좋을 낀디. 아이고 이거 참 야가 용하긴 한데 이거 좀 더러운데 그냥 이런 식으로 웅얼웅얼 거리시더라고요. 산이가 입 열길 할머니 혹시 저기 살던 사람들 몇몇 죽었죠? 말을 하니까 여러 죽거나 미친놈이 좀 됐지. 한번 꼭 놀라오라고 한 게 이런 이유도 있었대요. 이런 이유도 있었는데 저희들도 이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할머니께서 입을 열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똘비가 어릴 때 자주 놀던 저 집에 나이 많은 시골 노총각이 있었대요. 그분들은 홍기가 놓치면 당연히 국제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중국 여자랑 그 당시 국제결혼을 하셨대요. 90년대 초중반인 것 같대요. 아이도 낳고 잘 살았대요. 그리고 똘비도 할머니 보러 왔으니까 저기 자식들은 자주 놀고 잘 지냈지.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똘비도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고 크고 그러니까 안 오더라. 근데 저 집 아이들도 다 컸으니까 서로 다 잘 살고 있었는데 저 집 양반이 산에서 실종이 된 적이 있대요. 아저씨가. 하루가 꼬박 지나도 집에 안 들어와서 마누라가 이제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찰들이 와서 수색을 해줬대요. 이틀 동안. 죽었대요. 왜 죽었냐면 맹독을 가지고 있는 뱀한테 물려서 죽은 것 같대요. 거기도 일단 산이 크니까 버섯도 많고 약초도 많고 각종 약재들 이런 거 많을 거 아니에요. 어김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산을 탔는데 맹독에 물리다 보면 이게 골든타임이 3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 험중한 산에서는 3분을 당연히 못 버티죠. 내려오는 데만 몇 시간인데.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었대요. 마누라는 하루아침에 과부가 됐고 자식들은 아버지가 없는 그런 좀 안타까운 위치가 됐죠. 그래도 그나마 자식들은 좀 커서 도시 학교에 있는 기숙사에 살았대요. 거기는 초등학교밖에 없으니까 중학교는 좀 떨어져 있나 봐요. 거기서 오고 가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저 중국 처자가 어리잖아요. 나이 차가 얼마 안 났대요. 자식들하고도. 그런데 어리고 이뻤대요. 똘비가 기억하기를 그 아주머니 되게 이뻤대요. 어떻게 보면 나이 많은 큰 누나뻘이라고 할 수 있대요. 그러면 혼자 사는 남자들이 사실 시골에 많잖아요. 과부가 된 집의 마누라를 은근슬쩍 참했던 놈들이 있었대요. 아무래도 그 당시는 또 중국이라면 여자를 까내리는 시절이었대요. 과부가 된 거 남자가 데려가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야지. 중국 여자는 한국 사람 말 잘 들으면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지면서 저 집 아낙네를 괴롭히고 범했던 남자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누라 있는 남자들까지 인근 마을에 와서 탐욕질을 해야 됐대요. 그 중국 여성을 상대로. 그리고 난리가 났대요. 저이 남자 혹하게 만들어서 이 동네 마을뿐만 아니라 이웃 동네 마을까지 빨래 집단 만듭니다. 야, 이 환나 소문이 난 거예요, 이게. 근데 아시잖아요. 맨날 살림만 하던 중국 여성이 어떻게 하겠어요. 보조금도 얼마 안 되고.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거 들으니까. 근데 이 소리가 가장 중요한 건 자식들까지도 귀에 들어갔대요. 엄마 진짜 그랬냐면서. 그러면 엄마가 이라는 소리를 자식이 알아버리면 아시잖아요. 부끄럽고 죽었대요. 자식들은 그대로 떠났대요. 엄마까지 극단적 선택을 하니까. 그래서 이후에 여러 농가들이 집은 크고 예쁘니까 귀농한 사람들이 저 집에 살았다 하면 몸이 안 좋고 약 먹고 축이 삐고 술 먹고 오토바이 사고로 축을 삐고 병원기 타다가 막걸리 좌시다 축을 삐고 그리고 저 집 마누라 탐했던 남자들도 이제 겁이 났는지 미안하다고 용한 무당들 불러서 제도 지내고 굿도 해줬는데 하나는 술병이 나서 간이 딱딱해져가 이마도 죽어쁘고 하나는 또 경운기 사고로 또 죽어삐고 나머지 놈들은 마을에서 손가락질 당하니 좀 부끄러우는지 도망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마을의 청년회장이랑 이장이 매년 정월 보름 제사는 지내주고 그랬는데 근데 어느 순간 간혹 가다 보면 고양이들이 죽어있대요. 고양이들은 어찌 보면 영물 아이가 귀신이 사는 집에 같이 산다고도 하던데 고양이는. 근데 이게 고양이마저 여러 죽어있는 거 보니 저 집 우환이 너무 많은 기라. 그래서 마을에서 나라에다 저 집 허물고 그냥 길을 내든 저수지를 말든 뭐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나라에서는 조치가 없대요. 무속인들 불러서 돈을 얼마나 요구하는지 무속인 부를 엄두도 안 난대요. 그 시골에는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저대로 방치만 해두고 있는데 산이한테 말하길 아가 저기 귀신이 맞나 이렇게 물으시는데 산이가 한숨을 쉬면서 얘는 들었으니까 뭔가를 알잖아요. 할머니 원혼기가 있습니다. 그 원혼기가 죽은 자들도 붙잡고 있대요. 이승을 떠나지 못하는 죽은 자를 억지로 붙들고 있대요. 제가 보기엔 여기 이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할머니 여기 모든 남자들이 저 집 아주머니 탐한 것 같대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그런 것 같대요. 그리고 죽음으로 몰고 간 건 역시나 여기 마을 사람들이나 인근 마을 사람들도 어찌 보면 한통속이잖아요. 와, 예. 그 당시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내 남편이 찝질을 하면 남편 잘못이 아니라 여자 잘못으로 몰고 가던 시절이에요. 그러면 그 여자 입장은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저 정도로 멀리서도 원혼기 기운이 느껴지는 게 산이도 오랜만이었대요.
여기는 누가 봐도 원원기가 있다라는 장소는 간 적이 있는데 네.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이런 원원기가 있다. 이건 얘도 좀 놀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물에 담궈놓은 생닭 있잖아요. 핏물이 다 빠져서 들고 왔는데 저희들 보고 있어요. 자기 혼자 갔다 온다고. 산이 혼자 그 집에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호기심이 많아요. 야, 나도 가면 안 돼? 말을 했거든요. 똘비도 자기 어릴 때 놀던 동네니까 자기도 가고 싶대요. 그리고 나도 가서 사죄하고 싶다. 네가 뭐 잘못한 거 없는데 네가 뭘 사죄하냐고. 그러든지 말든지 산이가 따라오려면 따라와도 된대요. 그런데 할머님도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네. 나머지 애들은 무섭다고 안 간대요. 그래서 저랑 산이, 할머니, 똘비 이렇게 4명이 그 집을 갔는데 생각보다 집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마당도 넓고. 대나무는 뻗어서 반만 보였는데 들어가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아직 깊은 밤 시간이고 한 8시 정도였거든요. 그래도 어둡잖아요. 도착하니 음침한 기운은 당연히 느껴지죠. 조명이 없으니까. 불도 없고. 근데 수도가에 제가 물을 트니까 물은 또 나오더라고요. 산이가 피키가 빠진 분해된 생닭을요. 하나하나 구석구석 던지더라고요. 제가 2마리를 샀거든요. 근데 그 많은 걸 구석구석 던지더라고요. 그걸 저희는 보고 있었고 할머니께서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편히 잠드시게 정말 미안하네. 똘비가 자기 외할머니가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울컥하면서 얘가 울더라고요. 전 그냥 산이를 보고 이리저리 집안을 둘러보는데 산이가 집을 들어가더라고요. 저랑 똘비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들어오지 말고 근처에 떨어진 대나무 주워 모으래요. 대나무를 베든 대나무를 주워 모으래요. 일단 네가 해. 내가 꼬봉이냐고. 불태워 하니까 우선 주워 모으라고. 예. 아무래도 이제 폐가잖아요. 어찌됐든 대나무도 많고 하나하나 주워 모았거든요. 일부러 녹슨 톱도 하나 보이길래 쫙 뻗어져 있는 생대나무도 제가 잘라서 들고 오고 일단 굉장히 많이 모아놨어요. 그리고 산이가 똘비고 불지피라길래 불을 지피니까 대나무가 불이 나면요 특유의 소리가 있어요. 탁탁탁 거리는. 대나무는 불 붙이면 소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산이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희 보고 나올 때까지 이 불을 절대로 끄면 안 된대요. 불을 살리래요. 무조건. 내가 나올 때까지 무조건. 그렇게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좀 지치더라고요. 덥잖아요. 아직은 9월 초예요. 폭염이 있거든요. 불을 지피면 또 주변 공기가 엄청 따뜻해지잖아요. 그럼 또 모기가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불을 지피니까 할머니 저 똘비는 더운데 이상하게 탁탁 소리에 고양이들이 하나들 나타나더라고요. 새끼 고양이들도 나오고 있어요. 뭐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산이가 뿌리던 닭고기들을 하나씩 물고 있더라고요. 일로와 이리와 하니까 또 몇몇 애기 고양이 또 와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더라고요. 와 이거 뭐지? 애들이 배가 고파서 모였나? 닭을 뿌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고양이 많이 올리네? 그렇게 똘비랑 이야기하다가 한 3, 40분 더 지나니까 산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님께서 앞으로 다가가면서 할머니가 뭐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네. 할머니 여기 다시 옹기는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일단 고양이들도 다시 돌아올 거예요. 더 이상 음침한 건 더 이상 없을 거라고. 그런데 이분의 원한은 아직 안 끝났대요. 혹시 이장님 여기 가까이 계시면 이장님께 내일 할머님 가셔서 우환의 원인 중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네. 혹은 조금이나마 좀 미안한 생각이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제사나 기도 여러 번 드리면 좋을 것 같다. 무속인들 불러서 천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은. 지금 제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진정한 반성을 원혼기들이 그걸 원하는 거지 천도하고 그런 걸 원하는 게 정말 아니래요. 예. 일전에 무당들이 왔다고 한 적 있죠. 사기꾼들 온 거라고. 혹은 용한 무속인 분들이 왔더라면 적어도 뭐 구판 버리고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새로 여기 살았던 사람들은 이 원혼기들이 너 뭐야? 괜히 그분들만 억울하게 죽은 대상이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사람이 안 사니까 타겟이 고양이가 되는 거예요. 분노의 대상이 죄 없는 동물들한테 간 거예요. 뭐 흔히들 말하는 정말 고양이는 영물인데 그 원혼기들이 고양이까지 건들 정도면 정말 심각해지고 있는 거래요. 마을 남성부들의 씨가 마르기 전에 빨리 와서 진정한 사죄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죽은 고양이들도 수컷들이 많았던 것 같대요. 자기 생각으로는. 이 말에 다음날 할머님이 이장님께 갔대요.
이 모든 사항을 다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자고 있었는데. 그리고 마을 방송에서 들리더라고요. 여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마을 회관으로 모이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웃말까지도 전화를 돌렸대요. 그런데 마을 회관에서 많은 분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할머니들이 대다수예요. 마을 할아버지가 정말 몇 없더라고요. 이장님께서 이제 입을 열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와중에 일부 할머니들은요. 그 년한테 뭐하러 죄를 지내노.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귀신 같은 소리하고 하고 있네. 이제 나도 죽을 때 그 못된 한테 와 우리가 사과하노. 이런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생각보다. 그 말에 동조하는 어르신들도 많았어요. 마치 이 잘못한 거지. 너희 집 아들놈도 남편놈도 그 여자 탐하고 그랬지 않았냐. 일부 편을 들어준 분들은 그렇게 완전 난장판이 됐어요. 네. 우리 남편은 그런 적 없다. 우리 아들놈은 그런 적 없다. 라고 자빠졌네. 이게 대화의 계속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은 남편이 그래서 먼저 다 일찍 죽어 빙기라고. 지금 저 집 욕하는 집구석들 보니까 할배들이 없네. 아들놈도 뭐 제대로 된 놈 있나? 죄인들 다 데리고 감기라고 저 집에서. 정신들 차려라. 죽어서도 고통받고 싶은 생각 안 들면 알아서들 하고 마음 있는 사람들은 스님들 불러서 같이 사죄 한번 드리려고 하니까 참여할 분들만 참여하라고 이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장님께서 산이한테 와서 하는 말이 어떻게 사과를 하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산이한테 방법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여행 일정을 끝내고 이후에는 큰 제사를 스님과 함께 지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을에 자금 사정을 산이가 사실 고려를 했대요. 무당보다는 스님들을 부르면 될 것 같다고. 그리고 거기 있는 대나무들, 그 집이죠. 청년회에서 모두 베버렸대요. 그리고 사조의 비석도 세우고 말끔하게 다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집터를 갖고 놨대요. 거기 이제 뭐 마을에 누가 오면 여기서 재운다는 거겠죠. 뭔가 상이 들어오고 그러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사조를 읽고 뭐 비석 같은 것도 세워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산이가 할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듣기로는 고양이들이 정말 많이 돌아왔대요. 그리고 마을 할머니분들도 고양이 사료도 막 뿌려줘서 일량이 밥도 주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일부러.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야 근데 너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왜 저 집 보고 찡그렸냐고. 당연히 원홍기 봤으니까 찡그렸는데 원홍기가 생김새가 궁금하더라고요. 산이가 말하길 피곤한 상태였는데 피곤한 상태에서 차를 내리고 마을회관, 흔히 뭐 거기 지키는 당산나무라고 해야 되겠죠? 마을회관에 있는 나무. 그 나무 밑에서 귀신들이 꽤 있더라고요. 붉은 대낮에. 근데 어디로 시간이 되니까 하나하나 천천히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 쪽을 바라봤는데 거기 대나무 많은 집이었고, 그리고 지붕을 쳐다를 봤는데 어떤 남자 귀신 하나, 여자 귀신 하나가 그 벌건 대낮에 지붕에 서 있었대요. 그런데 무언가를 씹고 있는데 대나무 잎을 씹고 있대요. 그리고 저희들이 할머니 집을 이동할 때도 끝까지 산이를 노려봤대요. 그 영가들이. 원홍기들도 산이를 끝까지 노려봤는데, 근데 지붕 아래에 가까워질 때 멀리서도 보이거든요. 집 안쪽이. 지붕 아래에 쓰러져 있는 영가들 10명 정도가 보이더래요. 귀신들이 그냥 그 마당에 쓰러져 있대요. 그리고 할머니 집에 도착을 해서 얘는 먼저 잠들었다고 했잖아요. 꿈을 꿨대요. 근데 거기 많은 동네 영가들인지 어느 귀신들인지 모르겠는데 자기한테 와서 배고프, 제발 배고프, 고기가 먹고 싶소. 산이 꿈에 그렇게 나왔대요. 산이가 이제 꿈이니까 어르신들 왜 여기서 배고프다 하십니까? 그 귀것들이 우리한테 먹을 걸 안 줘. 다 뺏어 먹어. 이런 말을 해서 얘가 일어나자마자, 그래서 자기가 못 일어났대요. 무슨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못 일어났는데, 왜냐면 대화를 다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일단 급한 대로 생닭에 피비린내를 빼고 집 구석구석 뿌려준 거였고, 그리고 고양이들이 돌아오는 건 마찬가지. 이 집의 터의 저주가 그나마 줄어드는 거일 거라고, 대나무에 불을 지핀 건 집안에서 여기 머물러 있는 영가를 달래고 있는데 다른 잡귀들까지 와서 쓸데없는 소리 할까봐, 그래서 저희 보고 불을 지피라고 했던 거래요. 네.
대나무의 탁탁 소리가 영가들을 쫓아내는 거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른 영가들 못 오게. 왜냐, 일단 이 집 안에 있는 영가들을 달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사과를 하게 할 거고, 억울하게 명을 다하신 거에 대해선 반드시 자기가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 집안에서 자기가 그 원혼기들하고 얘기를 한 거래요. 왜 원혼기가 됐는지에 대해선 이 중국 아주머니께서 극단적 선택을 한 건 이미 말을 했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떠나간 2명의 자식들. 근데 잘 사는 줄 다들 알겠죠. 떠났으니까. 근데 이중국적에 중국 피가 섞여 있다. 약간 이런 거 있죠. 그 당시도. 뭐 어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식들 영혼도 있었대요. 죽었대요. 그 자식들도. 그러니까 일가족이 그냥 끝난 거예요. 거기서. 근데 이 부모가 산 이 집까지 따라 들어온 건데, 근데 정확하게는 원혼기가 그 자식이 된 거래요. 그 2명이. 엄마의 모습은 없었대요. 누가 봐도 원혼기는 엄마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대요. 자식이었대요. 부모님들 따라서 이 영가들이 귀가 된 것 같다. 이 말을 하는데, 여기서 정말 위험한 건 이 시기에 우리가 갔던 시기 있죠. 안 달랬다면 이 마을은 정말 시체밭이 될 수도 있었대요. 가뜩이나 뭐 인구 부족으로 요즘 마을이 다 폐허가 되는 시절인데, 이거는 속도가 굉장히 아마 빨랐을 거래요. 원혼기는 시간이 지나면 악귀가 된대요. 손을 쓰려면 엄청난 일들을 벌여야지만 이거를 떼쳐낼 수 있는데, 그 떼쳐내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렇게 끝난 게 오히려 다행인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한다고 똘비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살아계신 할머니 아직 정정하게 잘 살아계신대요. 그리고 그 집은 이장님의 먼 친척이 오셔서 할머니인가 할아버지가 사시는데, 이제 아무 일 없이 잘 사신다고는 하더라고요. 새로운 분들이 오셨는데. 그 새로 오신 분들이 비석에 잘 물도 뿌려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마당 햇볕도 잘 들어서 고추가 잘 마르는 장소라고 좋아하신대요. 그러면서 잘 사시는데, 여기서 저희는 잘 끝난 줄 알았죠. 잘 끝난 줄 알았는데, 우리가 2박 3일 일정을 끝을 내고요.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이거는 사실 산이하고 저만 이후에 다시 여기를 방문을 하게 된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장님께서 인근 마을 남정네들도 이 어머니를 탐했다고 했잖아요. 가면서 할머니께 얘기를 하기를, 저쪽 이장님이 산이 좀 보자고 했던 적이 있어요. 연락이 오셨어요, 사실. 저희는 떠나고 일주일 뒤에 산이랑 저는 가게 됐는데, 이장님이 이웃마을 이장님과 어찌됐든 친하실 거 아니에요. 네. 자기 아들이 탐했던 게 맞대요. 자기 아들이 그 중국 여자를 탐했대요. 그런데요? 라고 이제 산이가 물었는데, 저도 있었어요, 그 당시. 탐했는데 정신병원에 있대요. 정신병원에 지금 강제 입원이 돼 있는데, 그놈가 자꾸 여자만 보면 무섭대요. 예를 들어 정신병동에 가면 여성 간호사분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약을 주러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남자가 들어가야지 여자만 보면 그렇게 겁을 낸대요. 덜덜덜덜 겁을 내서 혹시 자기 아들 한번 봐줄 수 있냐, 돈 500만 원에 신문지를 돌돌돌 말아가지고 이장님께 먼저 전해주고 저희들한테 전해주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무당도 아니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근데 벌 받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왜 이 돈까지 주면서 저희한테 이런 의뢰를 하냐. 아까 마을 회관에서는 그렇게 욕을 하셨으면서 왜 지금 그런 말 하시냐. 알지 않느냐. 나 동네 이장이다. 우리 아들이 그러면 내 얼굴이 뭐가 되냐. 나 장기적으로 지금 이장하고 있다. 네. 그런 말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 마찬가지다. 우리 아들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 내가 내일 이 정신병동에 입원을 하면요, 외출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저는 들었는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건데, 드디어 외박권을 끊었대요. 외박권을 끊어서 이걸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다음 날이니까 저희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정말 좋은 숙박 잡아서 먹을 것도 다 넣어주고 할 거니까 제발 부탁이다. 하루만 여기 좀 머물러 달라. 이 말을 부탁을 하길래 이장님께서도 좀 부탁을 한대요. 자기 절친한 친구래요. 다시 좀 부탁을 하는데 산이가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가자 입장이었는데 산이는 궁금한 게 있었대요. 왜 여자를 보고 침을 줄줄 흘리면서 무서워하는지. 그래서 일단
나는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데 보기는 하겠다라는 조건으로 저희가 그냥 이장님께 머물렀어요. 이장님께 머물고 다음날 한 3시 정도 되니까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죠. 정치 좋으신 두 분이랑 병동에서 일하는 두 분이랑 데리고 오는데 정말 상태가 안 좋아 보이긴 했어요. 근데 산이가 말하길 아이고야 어머니 여기 계셨네. 어머니 영가가 거기 있대요. 어머니 여기 계셨네. 어쩐지 저 집에서는 왜 자식들이 원원기가 됐나 했더니 여기가 있네 이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원원기는 여기 있는 거예요. 저거 나 못 건든다. 그리고 건들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저거 못 건든다 이 말을 한다. 왜? 내가 보기에는 저 인간 하루에 1시간 정도의 제정신이 있을 거래요. 그 제정신 때 이분들 아니었으면 정말 혀물고 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묶어놓잖아요, 몸을. 묶어놓는데 근데 그 말에 옆에 있던 관리해주는 보호사분들이 해야 되겠죠? 그거 어떻게 하라냐고. 24시간 중에 딱 이상하게 한 3, 40분 정도는 정상이 된대요. 야, 그것들아 제발 나 좀 죽여달라 이런 말을 한대요. 23시간은 정상이 아닌데 딱 그때만 이분이 있잖아요. 와서 나 좀 죽여달래요. 나 이렇게 살기 싫다. 제발 야 이 것들 나 좀 죽여달라고.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보호사분께서. 아마 저렇게 살 거라고 계속 저렇게 살 거라고. 저는 절대로 이 어머니를 떼낼 생각도 없고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그냥 그렇게 죽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죽어서 사죄하시면 된다고. 이 말을 하는데 이장님께서는 뒹굴더라고요. 거기 이웃마을 이장님은 뒹굴면서 제발 부탁한다.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어르신 반성은요 그때뿐인 거예요. 어르신도 진심 아닌 거 알고 이 아들도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절대 올바른 인간으로 살 인간이 아니라고. 한 명만 있다고 생각하시죠. 이 말 하더라고요. 그 아주머니만 겁탈을 한 게 아니에요. 참 많이도 거지 같은 짓거리 하셨네요. 얼마나 그렇게 유린당할 짓을 했으면 저 어머니가 여기 와 있냐고 자기 집 놔두고 그거 보면 모르겠냐고 그냥 그대로 죽으셔야 됩니다. 우리한테 주신 500만 원 그거 어떻게든지 이 유가족분들 찾아서 사죄를 해서 보상을 하든 뭘 하든 절대로 나는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마지막 사죄는 이 사람의 죽음과 그리고 이장님이 가지고 계신 돈을 가지고 보상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그나마 괜찮을 거라고. 원혼기는 이웃 사촌도 건들 뿐만 아니라 너의 피가 흐르는 모든 일가족들 다 건들 수 있대요. 그나마 이게 사죄하는 길이라고. 여기서 끝내고 싶으면 여기서 그냥 명을 다 하시래요. 그리고 어르신도 걱정했잖아요. 이 말을 끝으로 산이는 돌아섰어요. 그게 이게 마지막 일이에요. 아버지도 그 얘기를 했대요. 제정신들이 아니구나.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원혼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오늘 사연은 좀 씁쓸하지만 외갓집의 원혼기를 오늘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원혼기가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네요. 그렇죠. 저였어도 아니면 다른 사람이었어도 이거는 원혼기가 된다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제가 지역을 공개를 해드리고는 싶지만 그래도 아직 그럼. 할머니가 살아계셔. 그쵸. 예, 그거는 조금 죄송합니다. 근데. 왜냐면 지역 비하가 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럼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절대 그 지역이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그죠? 그럼요. 아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성범죄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네. 아유, 큰일 납니다. 진짜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도. 네. 아유, 그럼요. 자, 오늘 아코님께서, 근데 아코님이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분노를 많이 하세요, 시청자분들이. 진짜.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분노가 없는 일화가 뭐였지라고 고민을 하는데 네. 어렵네요. 네. 근데 또 아코님의 포인트가 되기도 했어요. 분노를 자아내면서 또 공포스러운 이야기 자체가. 근데 사실상 너무 자극적인 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걸 굉장히 많이 줄여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그럼요. 할머니가 네. 이야기한 게 이게 다가 아니죠. 또 이장님이 얘기해 주신 그 당시에 그 놈들 장난 아니더라고요. 물론 네.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이었을 것 같대요. 네, 어쩔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먼 나라에서 신랑 믿고 국제결혼을 그 어린 나이에 19살에 첫애를 낳았는데 할 수 있는 게 뭐 농사인데 농사가 자식들을 키울 수 있는 경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좀 찡하고. 아휴,
씁쓸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했네요. 네. 아유, 그럼요. 자, 오늘 아코님 이야기 너무 잘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어찌해야 됐건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신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또 분노할 만한 사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헬릭스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헬릭스님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너무너무 집중이 잘 되는 그런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시는 분이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헬릭스님. 네, 안녕하십니까. 헬릭스님 그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시참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꽤 오래됐죠. 정말 네네. 오래되셨고 그리고 제가 정말 코찔찔이 시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아시죠? 그 코찔찔이 시절. 네네. 네, 다 그걸 또 봐주시면서 헬릭스님도 오래 시청해주시고 참여도 해주시고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좋은 기회 만들어 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드리죠. 아우, 아닙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자, 오늘 헬릭스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 오늘 제목이 있어요. 항상 헬릭스님 이야기는 제목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네.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렸던 제목하고는 약간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릴 땐 방과 방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조금 더 내용을 정리를 하고 확인하는 걸 보니까 이제 방과 벽 사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방과 방 사이에 벽은 있으니까요. 그죠? 네, 방과 벽 사이고 이것도 원래는 이전에 시참했었던 그때 얘기가 나왔었어야 됐는데 예상치 못하게 다른 얘기가 주변에서 갑자기 급하게 오는 바람에 조금 늦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겠습니다. 헬릭스죠! 이 이야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상당히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부분의 귀족님들이 아버지 쪽에 계실 때가 아니라 우주 먼지일 때, 그냥 아무런 존재감이 없을 때. 아직 존재가 생성되기 전. 네, 이게 70년대 초반 때 얘기인 것 같아요. 정확한 시기는 저한테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 70년대 초라고 아마 생각이 되고 이거는 저희 외삼촌께서 직접 겪으셨던 얘기입니다. 네. 이야기 시대적인 배경은 대충 말씀을 드렸고 지역은 경상남도 남해로 갑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남해와 통영이에요. 저희 외가 쪽이 본적이 남해 쪽입니다. 남해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여수 순천의 오른쪽에 있고 통영의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 남해 쪽에서 이제 터를 잡고 살아가시는 와중 그때 당시에 좀 드물게 외삼촌께서는 대학생이셨습니다. 70년대 초의 대학이라고 하면 지금의 대학의 위상과는 조금 많이 달랐죠. 정말 공부를 미치도록 잘하든가 아니면 돈이 미치도록 만든가 그런 사람만 가는 일종의 특권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시대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시대는 군대 갔다 오시고 나서 복학을 해야 되는데 복학 자체가 크게 의미를 못 느꼈답니다.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는데 당시 외할아버님께서 군인이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임 상사라는 계급 자체가 없었을 때예요. 주임 원사가 아니라 주임 상사라고 불릴 그때 시절이었는데 군인인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식이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극대노하신 거죠. 요즘 말로는. 그래서 우리 마을 동네 보면 양식업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일이라도 좀 도와라 라고 얘기해서 그냥 멱살 잡고 끌고 가서 일을 시켰답니다. 아시겠지만 양식장 일이 배를 타야 되고 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고된 일이긴 한데 막상 또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응이 잘 됐답니다. 그래서 짬이 좀 차니까 다른 일을 시키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남해의 양식장에서 채취한 해산물들을 통영항까지 갖다 주는 일이었어요. 근데 업무적인 난이도로 보면은 굉장히 쉬운 편에 속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어주면 갖고 가서 하선하고 거기에서 또 실을 거를 다시 실어서 다시 오는 요런 거였는데 작업 난이도가 좀 낮고 또 다른 지역에 갈 수도 있고 또 이게 1박 2일 일정으로 된다고 해요. 가서 일 다 보고 그 다음날 물건 실어서 그 다음날 오는. 그러다 보니 너무 쉬워서 아싸라비아 하고 그날만 기다렸답니다. 그래서 선적을 하고 갖다 주고 하선을 하고 이제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거기 선장님이라든지 주변의 관계자분들끼리 정해주셨던 숙소를 갔는데 그 숙소가 통영항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었대요. 통영의 밑에 있어요. 거제도 쪽에 붙어있는 항이었다고 하는데 숙소는 경상도하고 통영하고 연결되는 원문고개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다리, 지금도 보면 다리가 있고 경상남도하고 통영을 연결해주는 다리 쪽에 있는데 거기에 숙소를 갔는데 겉은 무슨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곳을 갔대요. 근데 다행히 내부는 상당히 깔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이 오다 가다가 거기서 숙박을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거기 같이 갔던 동료 선원들하고 거하게 술을 한잔하고 거기서 자려고 하는데 막상 또 환경이 바뀌고 잠자리가 바뀌니까 쉽게 잠을 못 이뤘다고 해요. 그래서 좀 자다 깨다 선잠을 자다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언젠지를 모르겠답니다. 그때는 뭐 시계도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뭐 핸드폰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었을 시기였으니까요.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새벽녘이 넘어가는 것 같고 2, 3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꽝! 하더랍니다. 뭐야? 뭐지?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꿈꾸나? 그러더니 어느 순간 쾅쾅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뭔가 잘못됐다. 뭐 사고 났나 보다. 하는데 어디선가 땅! 쾅! 퍽! 이런 굉장히 거센 소리가 나더래요. 뭐야 이거? 그러더니 갑자기 하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대요. 야 이거 뭔가 이거 났다. 그 순간 몸을 바짝 갑자기 벌떡 일으키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주변에 있는 선원들도 다 일어난 거예요. 야 무슨 소리 났어? 야 너 들었지? 어떻게 된 거야? 야 뭐 전쟁이라도 난 거야? 뭐 혹시 뭐 무장공비라도 왔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때 식은땀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았대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등판이 젖을 정도로 땀이 났답니다. 근데 갓 전역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몸이 반응을 한 거예요. 바로 가서 대문을 잠그고 그때 숙소 자체가 그냥 일반 시골에 있는 간역집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담벼락이 있고 철문이 있고 들어가면 조그마한 마당에 대청마루 같은 거 좀 있고 방 2개씩 이렇게 있는 뭐 그런 거였다는데 바로 문을 잠그고 뭔가 은폐라든지 아니면 방탄을 할 수 있는 걸 일종의 벙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보통은 모래주머니 같은 거 막 놔두고 이러는데 그게 없으니까 창고에 있는 모래도 갖고 와가지고 문 앞에다 쌓아서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다 하고 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거기는 집도 아니고 숙소도 아니니까 전화도 없었고 뭐 라디오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불안하더랍니다. 너무 불안해서 그러면은 딱 보니까 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또 전역한 지도 오래됐고 물론 뭐 그때 당시 세대가 다 전쟁을 경험하셨던 분이지만 내가 제일 현역이니까 내가 그럼 주변을 둘러보고 오겠다. 내가 순찰을 좀 하고 경계를 좀 하고 오겠다. 라는 말로 해서 뒷문으로 나갔답니다. 뒷문으로 나가서 돌아보니까 주변에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인기척도 없어요. 근데 보통 그 정도가 나오면 이미 사람들은 다 나와 있거나 피난을 갈 준비를 한다거나 왁자지껄하게 막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당연히 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대요. 너무 이상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지금으로서는 상황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대문을 가서 무슨 막대기 같은 거 왜 우리 마대대로 같은 걸로 막 묶고 막 포대기로 쌓고 해서 문을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어떻게 할까 몰라서 방으로 들어갔다면 우선 숙소로 다시 들어가서 지금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렇더라 하는데 계속 간헐적인 총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이 총소리가 전역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가까이서 들리면 총이 팡 소리가 나요. 근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둔탁하고 작은 소리로 바뀝니다. 그리고 연사로 해놓고 총알을 드르륵 쏘는 거면은 딱딱딱딱딱딱 소리밖에 안 나요. 요런 소리도 저기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대충 파악할 수 있는데 소리가 빵 하고 굉장히 크게 나더래요. 그럼 요 반경 200m 안에서 지금 뭔가 사건이 터지는 거다. 이거는 우리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막 뭔가 대포를 쏘든 뭐 우리 이해하기 편하게 뭐 바주카포 같은 걸로 미사일을 쏘고 막 이런 게 들리니까 너무 무서워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부엌에 가서 식칼 있잖아요. 식칼에다가 막대기를 하나 갖고 와서 끈으로 묶어갖고 창처럼 만들었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항이라도 하려면 무기라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요 주변을 조금 더 돌아보고 오겠다. 그러니까 우선은 상황 파악을 하자 그랬는데 주변 사람들 다 말리더라고. 야, 너 어떻게 나가려고 그래? 나가지 마. 너 나가면 죽어. 그래, 여기서 잠자코 있다가 우리 그거 하자. 근데 아니다. 우선 상황 파악이 돼야 뭐 여기 있든 도망가든 할 테니까 잠깐만 갔다 오겠다 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집 밖으로 돌려고 하니까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건물 주변을 계속 돌았답니다. 한 발짝 갔다가 2, 3분 뒤에 한 발짝 갔다가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거기다 또 새벽이고 밤이면 소리가 울려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존재를 감추려고 정말 심장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대요. 눈으로 심장이 튀어나오는 정도로 너무 긴장을 했답니다. 그래서 계속 주변을 도는데 다행스럽게 인기척이 나거나 뭔가 군인들이 행진을 한다거나 했을 때 걸음소리가 분명히 들리거든요. 안 들릴 수가 없습니다, 밤에는. 그런 소리가 다행히 없고 가장 삼촌이 안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풀벌레 소리가 들리더래요. 산행을 한 번이라도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밤에 인기척이 들어서면 가장 먼저 끊기는 게 벌레 소리예요. 벌레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풀벌레 소리가 나다가 자기가 가면 사라지고 자기가 또 지나가면 풀벌레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이 주변에 정말로 교전을 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정도의 거리는 없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건물의 옆을 가서 보통 우리 그런 데 보면 뒤쪽이나 옆쪽에 보면 장독대 같은 게 있잖아요. 그쪽 벽에 이렇게 등을 기대고 조용히 서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봤구나. 얘네들이 매복을 하거나 잠복을 했구나. 근데 소리가 들리는데 요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요런 소리가 들리는데 계속 뭔가를 때리는 소리가 나는데 뭔가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유일하게 기억하는 건 요 소리는 기억이 난답니다. 오, 뭔가 신호 같다. 규칙성이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예. 근데 머릿속으로 확 지나가는 게 모스부였어요. 모스부였는데 전역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때 당시에는 모스부를 가리켰대요. 예. 지금은 안 쓰지만 지금은 하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통신이나 이런 거를 모스부로 상당히 많이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모스부라고 딱 느꼈는데 이거는 뭐였냐면 이 모스부 따따따 따따따따따따 요게 SOS입니다. 요게 SOS를 가리키는 모스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구조 요청을 한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누가 하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을 봤을 때 모스부를 안다라는 거는 못해도 군에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지금이야 우리가 인터넷 치면 모스부가 다 나오지만 그때 당시에 모스부나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그게 아닙니다. 모스부를 가리키는 학교도 따로 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가 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긴장을 했대요. 일반 사람이면은 뭐 살려주시오 뭐 도와주시오라고 할 텐데 모스부를 때릴 사람이니까 이거는 우선은 긴장을 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벽에 앉아 있는데 뭔가 다른 소리가 불규칙적으로 나기는 났었대요. 근데 그거는 모르겠대요. 근데 적어도 SOS라는 모스부는 확실히 들렸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 소리가 들리는데 이건 아군이든 적군이든 간에 내가 제압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대요. 계속 같은 게 반복이 되니까. 그러면서 벽면에 기대서 앉아 있었던 삼촌이 딱 일어나는 순간 목 뒷덜미에서 따끔한 통증이 느껴지더래요. 맞았다. 내가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앞으로 그대로 꼬꾸라졌는데 뭔가 목덜미에서 뭔가 흐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 죽었구나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의식이 또렷하는 거랍니다. 통증도 없고 뭐야 하고 딱 봤는데 목 뒤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있는데 이게 스쳐갔구나. 이게 내가 정타로 맞은 게 아니라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하고 건물 뒤로 확 돌아서 바로 뒷문으로 들어갔답니다. 손을 만져보니까 피는 나고 있고 다행히 뭐 피가 흥건할 정도로 다 젖은 건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이게 죽겠구나. 이거는 나가면 정말 이거는 어떻게 사단이 난다. 그래서 숙소에 들어가서 짱 박히려고 하는데 뒷문에 가서 들어갔다가 어떻게 된 거니 뭐 피는 뭐니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 주변에 군인 적이든 아군이든 누가 있다. 나가면 안 된다. 나가면 죽는다 하고 정문 쪽을 바라봤는데 누군가 서 있어요. 걸렸구나. 그래서 내가 앞에 나갈 테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뒷문은 다 흩어져라. 이거 누구 하나라도 얘기를 해줘야 누구든 간에 우리 소식을 알려야 도움을 받든 뭐
하든 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 그러자라고 얘기해서 앞문을 열고 창처럼 만들어 놓은 걸 딱 들이밀고 앞마당을 딱 나갔는데 군인들이 일제히 서 있더래요. 근데 한편으로는 다행이라 생각했대요. 왜냐면 나를 적대시할 거면 절대로 일렬로 서 있지 않거든요. 뭔가 무기를 꺼내고 수색을 한다거나 총구를 들이대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일렬로 서 있기만 했답니다. 어찌 보면 다행이라 생각하고 당신 누구요? 누구야? 니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민간인이고 우리는 뱃놈이니까 건들지 말고 가라고. 가라! 낸 모른다. 내 아무것도 모른다. 가라. 묻을 것도 없다. 우리는 뱃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때 당시에 사는 방법 중 하나였대요. 그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적군이라고 하면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되고 아무리 그때 당시 항해술이든 지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 주변에 있는 현지에 사는 사람들보다 백기를 더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뱃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나마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대요. 안 죽이니까. 왜냐면 그때 당시 뭐 지형이라든지 물길이라든지 암초라든지 이런 거는 현지인밖에 모르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를 쳐다만 보고 아무것도 안 했답니다. 그냥 일렬로 그냥 서 있기만 하더래요. 뭔가 이상하더래요. 서 있는 것도 이상하지만 이거는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 서 있으면 오케이. 나는 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겠구나 그랬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얼굴이 없고 어떤 사람은 팔이 없고 어떤 사람은 가슴에 칼을 꽂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가슴이 하나도 없고 어떤 사람은 발이 없고 어떤 사람은 허리가 없어요. 이건 사람이 아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알 수밖에 없죠. 이건 사람이라면 서 있을 균형 감각조차도 없을 사람들이 서 있으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또 뭘 했냐면 발이 있는 사람은 발을 굴렀고 발이 없는 사람은 총 개머리판으로 바닥을 찍는데 이러더래요. 그 근육들이 SOS 모습으로 때리는 거랍니다. 뭔가 이유가 있구나. 이거는 뭔가가 있구나 싶어서 그러면 알겠다고. 알겠으니까 우선 가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지금 당장 해줄 수 있는 거 없으니까 가라고. 그러더니 나는 육군 병장 헬릭스다. 난 전역한 지 지금 얼마 안 됐고 내가 군부대에 이 소식을 직접 전하겠다. 내가 보고하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눈을 감았다 뜨니까 없어졌대요. 뭐 연기처럼 이런 것도 아니고 눈을 감았다 뜨니까 없어졌대요. 뭐지? 내가 뭐 씌었나? 하고 멍하고 서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여명이 살짝 올라오고 있었대요. 그러더니 아시겠지만 바닷일이라는 거는 준비할 것도 많고 또 일찍 조업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착을 다시 해서 다시 실어서 남해로 가야 되니까 좀 일찍 동료분들이 나왔더래요. 니 뭐하노? 야 잠은 잤나? 왜냐면 술을 다들 거하게 먹었으니까 잠은 잤나? 하고 막 부산스럽게 준비를 하는데 자기 혼자 앞마당에 서 있더래요. 근데 손에 보니까 막대기에 끝에 칼이 묶여 있었고 아 이거는 뭔가 있구나. 내가 씌었구나. 뭐 어찌됐든 간에 현실로 다시 돌아왔고 자각을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뭐 가입시다 하고 자기도 이제 막 준비를 해서 선착을 다시 하고 다시 집으로 복귀를 했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찝찝하더라는 거예요. 무섭기도 했고. 그래서 어머님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외할머니죠. 어머니께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실은 이렇게 돼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어디라 했노? 통영에 보면 원문고개라고 있죠. 그 숙소에서 이런 일이 있다 아닙니까? 갑자기 어머니 얼굴이 확 굳어지시더래요. 그러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를 들었답니다. 바로 전화를 들어서 아 예 여기 누구 상사 안 사람입니다. 그러더니 전화통화를 확 시작하더래요. 그러더니 야 니 가서 니 옷이랑 좀 챙기라. 갈아입을 옷이랑 뭐 좀 챙기라. 빨리! 하는데 자기는 뭔지를 모르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너무 답답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전화통화 내용이 너무 심각하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군소리 않고 또 그리고 군인의 배우자잖아요. 군인의 아내고 군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뭔가 심각성을 느끼면은 우선은 닥치고 한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셨대요. 아무런 토 안 달고 바로 가서 주승용 준비를 하고 이제 어머니께서는 계속 전화통화를 하다가 야 내 옷이랑 좀 챙길 테니까 니 집 앞에 서 있거라. 그래서 알겠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보자기를 이만한 거에다 뭐를 바리바리 싸들고 갔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 끝에서 뭔가가 오는데 군인을 태운 군용 트럭이 오더랍니다. 예. 그 뒤에 군인들이 한 10대 명 앉아있고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타라!
그러더니 뒤에 타더니 어딜 가요. 그러더니 야, 니 그 어디라 캐노? 아, 통영에 원문고개 이를 가면 뱃놈들 숙소 있다 입니까? 그거입니다. 안내해라. 그러더니 선탑자 옆에 타가지고 간 거예요. 통영까지. 가서 여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군인들이 확 내리더니 집을 막 뒤져요. 어차피 거기는 숙소로만 사용하던 곳이라서 지저분하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개의치 않고 전투화 신고 들어가서 막 다 뒤지더랍니다.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냥 겉은 좀 허름하지만 안쪽은 나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냥 숙소의 일부였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가 불러서 야, 니 맞나 이거? 니 어머니한테 얘기했던 게 이게 맞나? 맞습니다. 이래갖고 이렇게 돼서 내 마당에 서 있어갖고 같이 갔던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나 새벽에 그 혼자 서 있었다고. 그래? 근데 그때는 핸드폰이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외부로 예기치 못할 활동을 나갈 때는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땐 더 심했겠죠.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하셨대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뭔 건덕지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막 건물 밖에 가서 이것저것 얘기하고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한테 막 이것저것 물어보라고 나갔답니다. 삼촌은 그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무서웠대요. 처음부터 안 들어갔대요. 그렇죠. 누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본인이 이상한 경험을 했는데. 결국은 내가 한번 찾아보자 싶어갖고 뒷짐지고 이렇게 집을 뺑뺑 돌고 있을까. 여기가 거기였구나. 여기가 뭐 풀벌레 소리 났다 막 이러 하는데 건물 옆쪽을 한 두세 바퀴 딱 도는 순간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래요. 모스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벽을 내가 여기쯤 앉았었지라고 하고 딱 보는데 벽에 한 부분이 색이 다른 거예요. 뭐지? 하고 자세히 딱 봤는데 벽 끝에 보니까 피가 말라 부트러진 자국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거구나. 내가 목을 다쳤던 게 여기에 내가 걸려서 찢어져가지고 상처가 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딱 봤는데 푸석 하고 뭐가 떨어지더래요. 딱 보니까 쇳덩어리가 끝에 날카롭게 이렇게 있는 뭔가가 보이더래요. 딱 봤죠. 뭐지? 하고 주변을 이렇게 만져갖고 부서지는 흙을 딱 하니까 거기 있었던 거 군번줄이었습니다. 뭐야 이거? 아버지! 먹고 야 한번 와보시오. 그러더니 딱 보니까 군번줄이 딱 보인 거예요. 야 봐봐라. 그러더니 그때 군인 장병들이 와서 삽으로 벽을 다 긁어낸 거예요. 긁어내니까 거기에 군번줄을 포함해서 몇몇의 유리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편지도 있었대요. 뭔가에 쌓여져 있는 종이로 된 뭔가도 있었대요. 난리 났다.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었잖아요, 삼촌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터진다라는 거에 얼만큼 큰 이슈가 될 건지는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막 가서 전화하고 보고를 하고 보니까 지금으로 치면 레토나겠죠. 레토나 비싼 군용차들이 와가지고 막 쳐다보는 거예요. 난리 났다 이거는. 큰일 났구나. 이건 내가 혹시 뭐 문제되는 거 아닌가. 근데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군번줄을 발견했기 때문에 어디선가 갑자기 급하게 뭐가 왔대요. 뭐가 왔는데 딱 그 차를 보니까 육군차가 아니더래요. 해병대 차였답니다. 그러더니 누가 봐도 해병대인 사람이 왔답니다. 그러더니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자기가 본 건 여기까지였답니다. 당시에 어머님하고 본인은 민간인이잖아요. 전역자이긴 하지만 민간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거기 있거나 할 이유나 그게 없기 때문에 부대에 있는 간부들을 집에다 데려다 주고 그리고 시간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쯤 물어봤대요. 아버지 그 뭡니까? 아니다 니 참 좋은 일 했고 착한 일 했고 더 이상 크게 얘기하지 말거라. 이거는 군의 일이니까 군에서 처리하마 라고까지 얘기를 들으셨대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좀 많이 시간이 좀 지났을 때입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전역을 하시고 일반인으로서의 삶을 계속 영위하셨을 때 언젠가 한번 삼촌이 얘기를 물어봤대요. 뭐냐고. 6.25 때 돌아가신 분들 유류품하고 나왔더라. 그래서 네가 얘기해준 덕에 다행히 가족들한테 그게 전달이 되고 추서도 받고 해서 잘 끝났다. 네 덕분에 그거 하고 내도 자존심도 좀 피고 어깨도 좀 피고 우리도 니한테 고마워하지. 그것까지만 알고 있으라.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니도 뭐 알 거야. 니도 알 거다. 그냥 해병대가 해병대인 이유가 거기서 나왔다.
까지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한번 찾아봤답니다. 네. 찾아보긴 했지만 이게 진짜로 그때 당시 있었던 일인지는 본인이 모르시겠대요. 네.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주셨대요. 디테일한 거나 자세한 건 얘기 안 해주셨지만 시대는 50년도 8월 17일로 갑니다. 우리가 역사상으로 많이 배우고 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전쟁 당시에 전쟁의 기운이 꺾였던 당시에 일발 역전할 수 있었던 상황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 인천 상륙작전 이전에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상륙작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 개의 상륙작전이 있는데 인천 상륙작전 하기 전에 성동격서라고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 있었고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통영 상륙작전입니다. 네. 그 원문고개가 뭐냐면 아까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상남도하고 통영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장소예요. 네. 다리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거기를 막기 위해서 해병대가 투입이 됐어요. 그리고 그거를 막아내고 그 당시에 참전했던 해병대원이 또 인천 상륙 작전까지도 같이 임무 수행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삼촌이 예상하시는 바로는 그때 돌아가신 분의 율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통영하고 거제도 남해 이쪽에는 크게 전투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피 터지게 정말로 힘들게 전투를 했던 곳이 그 통영 상륙작전이었고 원문교를 사수하기 위해서 해병대원들이 정말 너무나도 힘들게 전투를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 잡는 해병이 거기서 나와요.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종군 기자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They might even capture the devil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귀신도 잡을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송고하게 되고 그래서 귀신 잡는 해병대가 거기서 나왔고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의 유류품이라고 생각된다고 본인은 말씀하셔요. 근데 정확히는 모르죠. 그게 어떻게 거기 들어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런 얘기를 네가 방송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 지방 사람들이라든지 통영이나 뭐 다 어차피 다 같은 지역구 안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된대요. 교통이 불편했지만 바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역이 여수 순천하고도 굉장히 가까우니까 다 같은 한 동네 사는 사람들이고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얘기해주면 좋겠다라고 한 3주 전인가 한 달 전에 이 얘기를 제가 들어서 이렇게 시참하게 되었습니다. 야, 되게 기묘하네요, 이거. 네. 그래서 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직접적으로 맞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봤을 때는 그거가 가장 유력하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 부대에 큰 이슈가 됐던 게 6분의 1만은 아니잖아요. 전쟁이라는 그렇죠. 것 자체가. 네. 거기에다가 또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했을 때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거를 할아버지께서 겪으셨고 삼촌도 어렸을 때지만 네. 거기에 대한 참상을 알고 있었고 대한민국이 다시 승전할 수 있었던 기폭제를 마련해 준 게 그거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군이 다 뒤집어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셔서 아 그때 당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아니었겠거니 하고 저한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군의 이야기다 보니 또 삼촌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디테일한 내용 자체는 얘기를 못한다고 하셨어요.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마지막으로 얘기하셨어요. 중간에 마지막쯤에 역사 설명을 해주실 때 있잖아요. 네. 야, 진짜로 헬 선생님이다. 진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아니야. 그 설민석 씨 그분이랑 목소리랑 말씀하시는 톤도 비슷한데 뭔가 진짜 헬 선생님이다. 딱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헬민석. 아닙니다. 여전하네요, 진짜 헬민석. 헬릭스님, 오늘 그래도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얘기만 많이 들었지 그 유래를 저는 몰랐거든요. 네네. 저도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까지는 몰랐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알게 되고 굉장히 기묘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섬뜩하고 또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했던 그런 과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같이 또 혼합이 돼서 뭔가 무거워지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오늘 이야기가. 네네, 맞습니다. 네,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헬릭스님 고맙습니다. 네, 바로 방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헬릭스님이 별명이 헬민석이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설명을 잘 해주셨고 역사적인 배경까지 같이 곁들여져 있는 이야기다 보니까 또 그때 당시 전쟁을 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됐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아무리 휴전 상태이긴 하지만 저희가 또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하게 되고 다시 한번 묵념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오늘 헬릭스님 이야기도 정말 잘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